15년 된 결혼한 어머니로서 최근에 저희 집에는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나는 예비 시동인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 조카와 다를 게 없는 나이 차이인데 결혼 당사자인 집 아들님과 예비 시동의 나이 차이도 7살 정도 되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서로 대하긴 어려울까 걱정했었어요.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예비 시동은 나이가 많은 제게도 전혀 부담이 없이 대하더라고요. 오히려 부담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예의가 없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예비 시동은 훌륭한 부잣집 자녀 다름이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처음 우리 집에 온 날에도 예비 동서는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안녕하세요, 형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제 곧 가족이 될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반가워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저녁을 먹고 가겠죠? 라며 말했어요. 예비 동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을 준비했지만 해물탕이라서 좋아하지 않아서 다음에 먹겠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일 경우 그러한 행동은 예에 바른 것으로 여겨질 테지만 예비 동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뒤에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었으니 먹겠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줬거든요. 내 심장은 조금 신기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세대 차이 때문인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나이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내 생각에는 조금 독특했던 모양이었어요. 물어보니 병원장의 외동딸이라는 거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평범한 이야기를 할 때도 집에서 모두가 그녀의 말을 듣고 받아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병원장 딸님 중에서도 자기만의 길을 가는 타입이었는데 그렇게 큰 지원을 받아왔다는 거겠지요. 예비 동서는 자주 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결혼식 장소를 알아봤니? 다른 건 필요 없어. 시어머니, 내가 도와줘야 할 게 있으면 말해줘. 언제든지 도와줄게. 결혼식 장소는 내가 예약했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 한복 같은 거 추려? 내가 잘하는 한복집 알려줄게. 아, 요새 누가 한복을 맞춰? 그냥 정장으로 대체하면 돼. 걱정 마. 나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솔직히 누가 참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대로 이뤄진 얘기들이었어. 예비 동서는 나이가 많이 든 어른들에게도 거침없이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 그것은 내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짬을 내서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예비 동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나를 좀 우습게 보는 걸로 보였어. 형님,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거야? 그거 완전 빈 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돈도 없고. 잘못 벌잖아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 고생한 적은 없는데 보통 말하는 고귀한 혈통이라 그런가 봐요. 저는 그런 예비 동서의 생각이 너무 어려 보여서 한마디도 해준 적이 있어요. 아이 동서 생각이 너무 낡은 것 같은데 혹시 너무 어린 걸까요? 요새 돈 벌고 살기 위한 일에 구분이 어디 있죠? 아이를 두고 일하고 돈을 번다면 좋은 직장이겠죠?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비 동서는 앞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후로도 예비 동서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예비 동서가 예단 선물을 사줄게라고 해서 저랑 시어머니랑 같이 백화점에 간 적이 있어요. 형님 어머니. 제가 예단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고민해서 고르려니 머리가 아파서 그냥 다 같이 백화점에 가서 고르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면 형님이랑 어머니도 원하시는 걸로 고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다 같이 가서 직접 고르는 거야? 난 괜찮아. 어머니는 어떠세요? 그래, 우리 예비 며느리가 애써 예단해준다는데 같이 갈 수 있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 같이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갔어요. 명품 매장에 도착하니 예비 동서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죄송한데요. 여기 이 매장에 줄 좀 서주실 수 있으세요? 아, 여기는 꼭 한번 봐야 하는데 저는 어머니 모시고 다른 매장들도 둘러보고 올 거예요. 그래, 나는 줄을 서 있을게. 이따가 돌아와서 교체해 줄게. 가급적 그렇게 할게. 아, 일단. 구경 다녀왔는데 지금 보러 갈게요. 어머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시고 예단을 정하셔야 해서 저도 이해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줄이 너무 길었어요.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예비 동생이 조금 후에 돌아와 대신으로 줄을 서줄 거라 생각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넘어가고 있었고 이제 입장할 차례였어요. 예비 동생이 오겠지 싶어서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저의 입장 차례가 되어야만 나타났어요. 어머니는 쇼핑백 한두 개를 들고 오셨고 예비 동생은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왔어요. 오래 걸렸다. 다 본 거야? 뭘 그렇게 많이 샀어? 라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다 어머님 거예요. 처제야. 아유, 기다리나 고생 많았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라고 대답하며 예비 동생을 기다렸어요. 1시간이나 지나는 줄도 몰랐다. 아, 형님 아니, 어머님이셨군요. 거는 어머님이 들고 계시는가요? 이건 제 거예요. 이제 우리 들어갈 차례예요. 라고 말했어요. 예비 동생은 양손에 가득한 쇼핑백들을 들고 와서 자기 것을 산 걸로 소개하며 좋아했어요. 그래, 이제 들어가면 돼요. 빨리 구경하고 나와야겠어요. 그래야 다른 것도 볼 수 있어요. 이제 백화점이 조금 늦게 닫힐 시간이니까요. 라며 제안하니 구경은 다 봤어요. 아, 형님은 매장에서 사시고요. 여기가 형님이 찾으시는 곳이에요. 명품치고는 비교적 가격도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일단 들어가서 구경하며 예비 동생이 말했다. 들어갔는데 그 매장은 제 취향이 아니라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었어요. 빨리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좋을까 싶었는데 예비 동서는 사고 싶은 몇 가지 물건과 함께 가방을 들고 왔어요. 예비 동선이 말했어요. 형님이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 생각해서요. 형님은 너무 비싼 물건을 사면 좀 그럴 거라고요. 제게는 이 가방이 마음에 들어 보였는데 다른 브랜드도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 비싼 물건을 사면 그다지 좋지 않다는데 무슨 뜻이지? 그런데 예비 동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형님은 콜센터 다니시잖아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형님은 곤란해지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혈압이 올라왔어요. 매장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부터 불편한 느낌은 있었지만 예비 동선이 그러는 게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는 태도는 정말 예의가 없었어요. 제 기분은 매우 나빴고 마치 머리카락을 잡고 날 싸우게끔 만드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쨌든 예비 동선의 그런 태도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그 정도로 예의가 없는 행동은 멋지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난 사람들보다는 명품에 대해 걱정해야 해. 사람들이 너무 싸게 대할 때 마인드가 문제야. 명품을 소유해봤자 변하지 않아. 내가 미안하거나 분노하지 않아도 동서양들은 화를 내려고 하고 그 화를 더 키워. 내가 비싼 명품을 산다고 해서 당신이 제멋대로 꼬리 잡는 것 같아. 사실 맞지 않아? 너무 화나서 무작정 상대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지. 그냥 그만두고 너와 나의 말다툼을 너무 격해지지 않게. 그렇게 계속 논쟁하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싸움을 멈췄어. 그래서 같이 시댁으로 돌아왔지?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동서양을 불러 모셔서 몹쓸까 그랬어. 너, 남들 앞에서 자세 좀 지키는 게 바르지? 내가 한참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예의를 모르는 언행을 했네. 너 또한 예에 바르고 정중하게 행동해야 해.
너희 형님이 무엇을 하는지 상관없어. 첫째는 손주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고 너는 그분과는 비교되지 않아. 이제 더는 형님을 모독하지 않겠지? 그렇게 하면 당장 너를 혼내줄게. 시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리면서 동서양을 질책했어. 동서양은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사과하고 내가의 발언은 상대편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다. 죄송합니다. 해당 요청은 서비스 정책의 어긋남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예비 신부는 저번에 시어머니에게 혼나서 그런지 기분이 좀 좌지우지해서 저에게 부탁을 하러 왔어요. 정말 사정사정을 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었지요. 이미 가방 순위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비용을 주고 들고 왔단 말이에요. 참으로 거절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아마도 예비 신부는 친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가방수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닌가요? 또 저를 허들에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지 않았지만 예비 신부는 정말이에요. 부탁할 사람이 없었는지 제가 몇 번 거절을 해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계속해서 부탁을 했어요. 형님, 정말 큰일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결혼식이라는데 가방순을 맡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드레스를 입고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예비 신부가 이러고 계속해서 부탁을 해서 결국은 결혼식 당일에 예비 신부에게 도와주기로 결정했어요. 알겠어요. 내가 도와줄게. 형님이 가방순을 도와주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은 아닌 것 알지?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형님. 당연한 것이죠. 비용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왔어요. 그렇다면 도와주겠다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서 예정된 예비 신부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예비 신부는 그날의 여왕이 되어 기분이 너무 신이 났어요. 그러나 조금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예비 신부는 가방순을 부탁할 친구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 친구들이 인사를 하러 와서 놀랍더라고요. 어머, 얼마 만에 이런 일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반가워요. 대만 여행을 함께 갔던 이후로 처음 뵙네요. 잘 지냈나요? 정말 반가워요. 내가 결혼한다는 건 누가 알았겠어. 화려한 결혼식 축하해. 너 정말 예쁘다. 돈 있는 아가씨는 요렇게 결혼하는구나. 친구 없더니 결혼식에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다더라고. 결혼식 날이니 좋다고 하더니 예비 신랄이 떡하니 앉아 있어서 놀랐어. 형님, 이걸 좀 들어주세요. 꽃다발 선물이 많아. 도와주세요. 나는 놀라웠으나 이미 도와주기로 했으니 가방을 내려놨고 돈을 받았어. 오늘은 그냥 넘기기로 하고 나중에 한마디 해야겠어. 어쨌든 예비 신부의 대로 부케를 받아주고 뒤따라 갈게요. 화장 다시 고쳐야 돼. 동양의 북서풍이 나를 보지도 않고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받아들었는데 손에 짐을 너무 많이 든 나머지 실수로 가방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쾅하고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자 동양의 북서풍은 놀라서 돌아봤지만 당연히 놀라서 가방을 다시 주워들고 싶었는데 손이 가득 차서 그럴 수 없었어요. 동양의 북서풍은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보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 가방.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니까 천봐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값싼 가방인 줄 알아. 그러다가 동양의 북서풍은 성미를 못 이겨 가방을 주워들어 이 가방으로 내 얼굴을 때리는 게 일이야. 소리치며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놀랐고 입을 다물고 동양의 북서풍을 쏘아보았어요. 손에 짐을 든 채로 넘어진 동양의 북서풍을 때리는 형님 모습을 보니 정말 후회되고 처지가 참 창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앉은 순간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딸이 정말 버릇없이 컸군요. 대신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남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자 동양의 북서풍이 보며 딸이라고 소개했고
그 때문에 제가 어리둥절하고 둘이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동양의 북서풍은 흥분해 아니, 이 사람이 왜 여기 왔어? 왜 왔어? 내 얼굴에 손대고 싶어서 환장하겠네 하는데 동양의 북서풍이 화가 나서 말하려는데 그때 갑이 여기 온다고 외치며요. 움직임이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정말 난처하다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그때 책임진 언니가 나타나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아저씨는 정말 혼란스러워 하더군요. 함께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죠. 결국 모든 것이 해소되고 사건도 순리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연결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죠. 이런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때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논란이 심각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겪은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런 식으로 속을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약속 전에 이야기를 해야 했을 텐데 모두가 속았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셨죠. 하지만 진실을 숨긴 것이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군요. 그 후에는 유치했고 속았다는 믿음이 생겼는데 화가 났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데렐라는 부모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너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런 행동은 파렴치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실망스럽다고 말씀하셨죠. 결혼식은 진행되지만 취소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예비 신부의 행동에 실망했고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예비 신부를 향해 수근거렸고 예전의 분위기가 무너진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정했던 결혼식이 줄레산을 건너뛰고 반지만 건네고 사진만 찍고 빨리빨리 결혼식을 끝냈어요. 하객들도 피곤해서 식사만 하고 금방 떠났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에 저는 신랑의 아버지를 잡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예비 신랑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온종일 공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제 잘못으로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입양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을 결정했어요. 그립단 아이가 있어서 몇 번씩 찾아가 봤었는데 점점 그 아이도 거부감을 갖고 점점 멀어져 갔어요. 결국 거부가 세게 들어서 저를 피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어요. 결국 접은 사이라도 맘에 남아서 때때로 가슴이 아팠어요. 돈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아이가 그러면 매달 얼마씩 보내라고 한다고 했어요. 딸이 그러길래 마음이 약해져서 그때부터 매달 돈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몇십만 원씩 보내라고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금액이 증가했어요. 그래도 친한 마음인 줄 알아서 종종 찾아가 보았는데 여전히 나쁜 말만 하더라고요. 돈은 계속 보내달라고 하고 나는 입양한 아이의 아빠로서 미워해서 그랬나 봐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오지 말라고 해서 몰래 결혼식장에 가봤는데 보고 나니 아득했고 왜 오라고 안 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결혼식 비용도 내지 않았어요. 제 직업이 공사 노동자여서 부끄러웠는데 결혼식 비용은 3천만 원이었어요. 한 번만 딸 결혼식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보고 나니 질렸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왜 그렇게 못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딸이 쟤를 돈 주면 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게 애정인가 봐요.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서가 아직 어리거나 생각이나 행동이 많이 어리다고 느껴져요. 그날 그 부친으로서는 놀라고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도 더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듣다니 정말 마음 아프셨을 텐데 딸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더욱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미 일을 했던 저의 예비 부친은 잠시 말을 끊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 혼자 고생해 온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관계는 정상적인 가족 관계란 게 있지만 이제는 일을 끝내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 제 딸에게는 그녀가 혼자 직면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관계는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니까 여기서 그만두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가족답게 행동할 수 있는 관계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비 부친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힘들었겠지만 마음 잘 추스하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부친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어느 정도 예비 동생이 모순적이고 아쉬웠어요. 한마디 해주려 했지만 이미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예비 동생은 양부모님에게 파양 소송을 당한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 병원장과 사모님이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이제는 파양하겠다고 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쪽으로 판단되어 시댁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까지 얽혀있는 관계는 아닐 거예요. 죄송합니다. 처음 결혼식 날 저희가 무례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줄은 몰랐어요. 사돈께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예비 신부를 향해 그런 말을 해야 했지만 사과를 받은 후에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사돈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딸에 대해서 우리는 뒤늦게 파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심금을 운 다음 계속 화가 나서 정말 참았어요. 사실 딸이 입양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망설이다가 결국 수락했는데 앞에서는 입양할 걸 다 받아서 뒤에서는 사돈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딸이 아주 역겨운 사람처럼 보여서 앞으로도 딸로 키울 마음이 들지 않아 파양을 결심했습니다. 성인으로서 자신 있게 잘 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과 파을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도 받아들여 주셨을 거예요. 결혼이 망가지고 딸이 파여서 이제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되었지만 너무 걱정되어서 시어머니와 상담을 했어요. 예비 신부는 아마도 큰일이 날 것 같다고요. 어머니는 더 이상 예비 신부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파이가 되면 나는 언제든지 그 동생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애가 당돌하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발칙한 것이었네요.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된 것이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 결혼했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예상대로 파양이 되고 나서 우리 시댁으로 곧바로 찾아왔어요. 우리 시집에 와서 동생을 붙잡고 떠든 예비 신랑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 파양되었다는 소식 들었지? 이제 너밖에 없어. 결혼식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좀 책임져줘.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봤을 때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은 수사하는 말이 있어? 당신이 나에게 책임을 받음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내 의사 부모도 나를 사랑했어. 맞지? 그런데 이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뭔 일이야? 학벌이나 직업이 중요한 게 내 생에 망칠 것 같아. 예비 동서를 앉혀놓고 나 혼자 미칠 것처럼 이러는데 정말 생각지 못했어. 부모님께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했는데 어디서 살면 좋을까? 다음 달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불쌍해. 결혼이 취소되고 집이 없어지고 그 후로 눈물을 섞어 모든 것을 다 하지.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어. 다 잘 됐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 정말 너무 슬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몰라. 화내다 울며 쇼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의 식구들이 되는 그 사람의 모노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어떻게 해도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어. 그렇게 못된 행동을 받아줄 이유가 없어. 하지만
반전이 있었어요. 예비 동서가 돌아왔고 며칠 뒤에 시동생이 다시 받아주려 한다는 폭탄 선언을 했어.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겠지만 난 다시 받아주기로 했어. 다시 한번 말씀해 줄래? 경찰관, 걔를 다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받을 거라니 그 여자에 대해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물론이지만 특히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받아주겠다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도 그 여자의 본질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다니. 예, 결혼을 위해 굳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번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위해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중한 당신도 아닌 사람에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여 대신 조건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결혼식은 사실상 취소되었고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갑질하지 마시고 찔찔하게 살아가다 변화가 보인다면 그때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의 행동이 충분히 인정받으면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엄마가 정말 미쳤다며 여동생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고집을 굽히지 않았죠. 만약 다시 받아주고 함께 살게 된다면, 그 아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바로 내 칠파일 줄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자매 사이가 요동치지 않아 결국 어머니도 그 아이를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사실상 그 아이를 받아들인 셈이에요. 지금은 예전과 달리 나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재촉해도 참으면서 살기로 했거든요. 형님, 오늘 시간이 많은데 같이 아울렛에 가실래요? 제가 운전해서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 그때처럼 싸움은 피해. 나는 그쪽까지 가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쪽에서 즐기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 과거의 일들은 잊어주세요. 아니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요. 돈이 많지 않아서 백화점에 가기는 어려운데 아울렛에 가면 형님한테 어울리는 옷을 사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일들은 많이 후회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의심스럽지만 정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어서 그랬어요. 하고 나니까 제가 병원장 딸 외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형님은 일하시면서 돈도 보시지만 제가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깨달았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내가 속는 것으로 생각하고 같이 갑시다. 그런 말을 듣고 나도 예비 동서를 다시 길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서가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된 후로 나도 조심스럽게 잘 지켜봐야겠어요. 생각해보면 의사의 딸이라는 병원장 외동딸로서의 신분 외에는 아무런 직업도 없는 예비 며느리였는데 그녀가 나를 무시하는 것부터가 매우 웃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나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예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미워하더라도 눈을 감고 참아내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김장 준비를 하려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나를 어떻게 그런 며느리로 받아들일까 싶었습니다. 아이 참, 넌 할 줄 아는 게 뭐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실 나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잘 배울 테니 기회를 주세요. 정말 열심히 노력할게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진상이야. 그럼 빨리 갈아입고 오고 다시 물어보자. 이전에는 할 줄도 모르던 것을 배워나가는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변화하려고 노력했고 가끔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와 시어머니의 마음을 열게 된 예비 며느리는 고민하고 노력하며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며느리의 친부도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병원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신혼집을 마련할 돈도 없는 어리석은 소녀로 여겨졌지만 그녀의 친부도 그렇게 멍청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딸이라는 마음을 떨쳐내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했죠. 말씀을 드렸어요. 친부가 시댁에 들어서자 예비 동서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전처럼 버릇없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어머나, 아빠 오셨어요. 결혼식장에서 만나는 거였는데 처음이었죠. 정말 그때 미안했어요. 사실 그때만이 아니라 전에도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정말 미혹해서 사과드립니다. 아빠께 돈 얻어내는 것도 만날 때마다 무시하고 못된 짓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입양하고 싶다고 한 건데 실제로 입양 후에 컴플렉스가 되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는 사귀기를 끊으려고 했어요. 너에 대해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했는지. 하지만 결국 딸로서 계속 생각이 나네요. 앞으로 시댁 어른들께 정중히 행동할게요. 인간은 그렇게 해야 제대로 살아요. 이제 예비 동서도 어릴 때처럼 친부를 무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병원장이든 부모님이 아니든 친부밖에 없어서요. 맞아,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잘해야겠어요. 동서가 어떻게 들고도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버님뿐이에요. 부모 자식 사이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선 안 돼요. 형님, 내 말씀에 동의해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위해 변화하고 싶어요. 아버님께도 잘해야죠. 그래서 예비 동서의 친부도 가끔씩 방문해 인사를 건네며 어색한 만남을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결혼식장에서 뺨을 맞은 이후로 요새 예비 신랑에게 많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이야기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랑은 제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신랑은 여전히 제게 혼인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선물을 주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 같다 생각했는데 결국 그의 생각이 바뀌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가족처럼 여겨지기는 했지만 아직 예비 신랑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잘 지내봐야겠죠. 이제부터는 여전히 어리숙한 예비 신랑을 잘 가르치고 형님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함께 잘 지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못생긴 예비 신랑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의견을 받아들여 예비 신랑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드리며 연말과 연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